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2년이 지난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줘야 한다면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의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저는 발이 묶여버린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댁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온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연탄을 떼웠었는데 그때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만 살아 있었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월세를 받으러 왔었던 집주인분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저만 홀로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두통이 자주 있는 후유증은 남아 있었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독하게 살아왔던 제 마음을 열어준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6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빈곤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온 세월이 16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쪼개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시댁 식구들 몰래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 나름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최대한 철저하게 숨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TV를 이어서 시청하고 있길래 보고 있던 TV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한번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리모컨 이리 안 내놓을래? 요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건데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해주지 않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또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곧 생명줄이 끊어질 것처럼 윗대롭던 당신을 구제해준 게 누구야?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야? 요즘 왜 계속 이혼 타령인데?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혹시 계절 타는 거야? 벌써부터 갱년기가 온 거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세상 떠난다던데. 어디 몸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 정신 멀쩡하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16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시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딸 서영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구석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네가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잠자리 따숩지. 돈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네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보상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앞으로 서영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밖에서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대학교나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단칸방 하나 얻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 거니? 너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하고 나가거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값은 계산하고 나가야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집안일을 한 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고 시부모 일손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네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력에 비해 우리가 베풀어준 것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 16년간 우리가 제공해준 것들이 네가 해온 것들에 비해 많으니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떠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혼도장 바로 찍어주마. 내 아들이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하나 꼽아주면 되는 거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된다. 배가 부르면 감사한 줄 모른다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누린 거에 대한 손해 5억 배상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 돈 마련해 줄 수 없다면 내 앞에서 이혼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16년간 놀고 먹기만 했었다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뼈를 깎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력 고통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인 거 무상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은 거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사탕 발림 엄청 해서 데려오더니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안의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저기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요. 이혼할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제 딸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 먹었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흥분한 시부모와 저를 말리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는 건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내 꼴을 보고도 잘 지내고 있었냐는 말이 나와? 이런 삶을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농사일이라는 거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도껏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 일꾼 취급하듯 대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민들과 술만 퍼마시고 다니면서 애 보고 일하는 나를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온갖 막말을 퍼부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집에 가사를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니?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시키면 야간 수당 붙으니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혼을 거절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와 좋은 감정 없잖아.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16년이면 정말 할 만큼 했어. 이혼하고 새삼 살아갈 거야. 어머님 말로는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내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다는데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오히려 당신은 좋은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더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었고 제 감정 헤아려주지 않은 남편과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서로가 가진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동이 틀 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이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원하는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주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저는 시댁과 완전히 분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더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제 딸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16년의 시집살이에 비해 위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 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시댁에선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좋은 말 한 번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부모는 저에게 분명 후회할 거라면서 가난에 찌들어봐야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인간들이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상태였어요.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고 제가 하는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눈에 띄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과거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겠지만 시댁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고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때쯤 버스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딸과 함께 살아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일정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실 중앙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전 시부모가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집안에 들여놓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려는데 짐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저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뛰쳐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내 아들이 그때부터 집안 재산을 하나둘 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아들 명의로 돌려줬던 재산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 주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다방 여자에게 전부 다 이전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방 여자인 그 불려우가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해달라고 살살 꼬드겼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들 재산이라 자의적으로 넘겨준 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다방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한 그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넘겨주면서 농사일에도 완전 손 떼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그 불려우랑 나가고 나서 연락 한 통 없더니 몇 달 뒤에 그 여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길래 너무 놀란 상태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글쎄 눈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결혼한 그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도둑 맞았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착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서영애미 네가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2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다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만간 잡히게 되면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줄 순 없겠어? 너희 시애비가 그년 찾겠다고 쓴 돈만 수억이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 병원비 충당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구나. 그래도 서영이 아빠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니.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애미야,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 되겠니? 예전에 너 힘들 때 우리가 걷어들여 줬잖니. 이번엔 네가 우리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 딸 서영이도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자기 엄마를 막대한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삶이 훨씬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당신 집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들과 이 집에서 함께 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전 재산 다 털어주고 전신마비까지 된 당신 아들한테 아파트 사달라 하세요. 누가 봐도 그 다방 여자가 일부러 접근해서 돈 다 뜯어가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작정하고 숨었으니 잡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본인들 발로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쓸데없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전 학교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한 끝에 저희 집까지 알아낸 전 시부모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너무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돈도 없다던 사람들이 중국 음식까지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의 제지로 전 시부모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밖으로 빼놓은 중국 음식을 전 시모가 주워들더니 이미 집도 알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릇을 입주 청소가 끝난 제 집에 던져버렸고 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중국 음식 그릇을 주워들어 전 시모의 면상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격하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저희 집 물건까지 때려 부숴서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먼저 상황을 악화시킨 전 시모의 잘못으로 인해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죄에 해당돼 법적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대충 합의한 끝에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지 못한 현실에 너무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앞에 얼씬거리지 않곤 있지만 혹시라도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야 그 인간들한테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엮이게 되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 같긴 하지만 그것도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몰골로 병실에 누워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 시모가 말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라고 문자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잠적해 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고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새 여자를 들였을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 전 남편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전 시부모는 아직까지 그 다방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뭔가 저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다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제 딸한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두 전 시부모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까 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은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지만 이번만큼 최악의 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시모와 신우가 찾아왔어요. 시댁이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었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했었고 안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와 두 모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계획도 없는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힘들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신우가 해외여행이 힘들면 제주도라도 떠나자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 특성상 명절도 대중 없는 영업직이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통은 집에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두 모녀 또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생떼를 쓰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왔듯 최대한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두 모녀를 설득하면서 확정적으로 쉴 수 있는 여름 휴가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지만 두 모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온천이 뭐라고 그냥 집에서 대충 샤워하던지 아니면 목욕탕 가면 될 것을 굳이 해수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지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저희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두 모녀에게 결국 불만을 하나둘 꺼내면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쌓였던 불만을 한도 끝도 없이 꺼내기 시작하자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모는 그간 어떻게 참아왔냐면서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야? 우리 둘만 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같이 가줘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안 물어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 혼자 단정 짓고 그래. 그이가 이번 설 때 출장이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직이라 대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한 건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건데 계속 생떼 부리시면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머머머, 새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떼 부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무겁고 힘들어 하시길래 부탁한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새언니는 꼭 보면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데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제가 오빠 오면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두 분이서 여행 가도 되는 거 굳이 저희 가족까지 데리고 가려는 이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여행 경비도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미루고 귀찮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못 느꼈겠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죠. 특히 아가씨는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지 놀러만 가면 나를 무슨 하녀 취급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려먹는데 솔직히 제가 참을성이 좋아서 그러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걸요? 어머님이 중간 역할만 잘해줬어도 아가씨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겠죠. 제가 아가씨보다 8살이나 많아요. 늦둥이라서 버릇이 없는 건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어른에 대한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 그이만 시간이 나고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해도 같이 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길 원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봐도 그림 그려지는데 굳이 온갖 고생 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애들까지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머님 아가씨 수발까지 들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 네가 좀 더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아. 원래 며느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집안들과 비교하면 너는 양반인 거야. 내가 너한테 손을 댄 적이 있니?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 아들이 중간에서 하도 참견하니까 뭐 하나 시키려 해도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그동안 참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동안 참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죠. 어머님 아가씨 비위 맞추면서 사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이가 여행 같이 못 간다 해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이가 같이 가길 원하는 건 핑계고 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니 수발들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편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 끝난 것 같은데 계속 계실 거예요? 제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 주세요. 시모와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게 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 레퍼토리인데 더는 두 모녀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설 명절날 남편이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런 문제로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싫은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는지 두 모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제서야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몸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손발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모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겨울철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핸드폰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방 제품 회사라 겨울에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 명절에 출장이 잡혀 있는 날에도
남편이 영업한 회사에 난방 제품이 설치되는 날이라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절 전에 출장을 떠나야만 했었죠. 저도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 출근을 했었지만 업무 조정이 되면서 자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용돈 받아가며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여행까지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벌어 모은 돈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조정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에게 강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여행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와 신우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두 모녀의 얼굴을 인터폰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군요. 애들도 챙겨야 돼서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생각이 없는 건지 무작정 찾아와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두 모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야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는 너랑 오래간만에 아침이나 좀 하려고 왔는데 일단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와라. 어제 일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나 보네. 엄마, 근데 언제부터 새언니가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인 거야?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요? 아, 이참에 한마디 좀 해요. 그동안 속으로 우리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마요. 당장이라도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애들부터 서둘러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문을 열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모녀가 저에게 또다시 얼굴 붉힐 일을 만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서로 상처되는 상황들을 겪게 될까봐 현관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두 모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왜 아침부터 화를 내고 그래? 너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 일단 대충 꺼내서 먹고 있는데 너희들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게. 새언니, 요즘 오빠 돈벌이가 좋아졌나 봐요. 겨울이라 영업이 잘 되나? 나는 냉장고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에 랍스터에 갈비찜 할 재료도 있던데. 오늘 저녁엔 갈비찜 먹을 예정이었나 봐요? 둘이서만 이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지 말고 우리 엄마도 좀 챙겨줘요. 오빠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알면서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러니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평소에도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갈비찜 가능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왜 남의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어요? 당장 젓가락 내려놓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면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어머머머.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 좀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가? 아우,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요.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요즘 새언니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완전 개념을 상실했네. 엄마가 한 소리 좀 해요.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를 아주 거지 취급하고 있네. 개념 밥 말아먹은 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 믿고 나한테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래?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열을 올릴 필요 있는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니?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너한테 넘겨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못했다 해도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네요. 지금 입으로 밀어넣은 음식들이 왜 냉장고에 있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 비싼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땐 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에 정신 팔려서 저 오기 전에 입속에 밀어넣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보니 그동안 그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 봐도 두 눈에 훤하네요. 오늘이 그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바빠서 힘들어하길래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한 음식들인데 아주 그릇을 싹 다 비우셨네요. 배 터지게 먹어서 이제 좀 만족하세요? 그이가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고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빠가 오늘 태어난 날이었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오빠 아직 건강한 것 같은데? 요즘 돈벌이가 제일 좋은 시기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도 아니라던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도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서 놀고만 있잖아요. 어찌됐든 오빠가 먹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몰랐는데 어떡해요. 다시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열 좀 내요. 엄마, 오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자고? 온 김에 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음식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속이 아프니? 따지고 들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아준 날이면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되겠어? 너 계속 내 심기를 건드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너도 그만 화내고 표정 관리 잘해라. 알겠니? 나는 뭐 여길 아침부터 오고 싶었겠니? 나라고 못난 너 얼굴을 보고 싶었겠냐고. 이번에 내 아들 출장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 했으니 역으로 우리가 아들 출장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 해서 대화 좀 하려고 온 거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행 느낌도 나고, 그곳에서도 즐길 거리도 있을 테니, 이왕 가는 거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반대할 건 아니지? 그냥 일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거기 가면 해수 온천도 할 수 있더구만. 지금 기분으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이가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 문제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언니가 신경 안 쓰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획표 짜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둘이 가면 되잖아요. 왜 바쁘고 힘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을 태어나게 해준 날이니까 대접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불행이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대학에는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어머님이랑 아가씨 먹여 살리려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빨대만 꽂고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등골 빠지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이가 태어난 날 정도는 기억해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찌됐든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미 식탁 앞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들을 보게 된 이후부터 저는 두 모녀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음식 먹이고 싶어 이번에도 저 또한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장을 봐둔 거였는데 그걸 전부 홀라당 먹어버린 두 모녀가 질려버릴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두 모녀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에 저는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미리 다음날 업무까지 마감을 해놓았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움직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그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할 수 있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맛있는 밥상을 겨우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그동안 저 혼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와서 그런지 좋은 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두 모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제 말을 전부 다 들어준 남편은 출장날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래간만에 저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면서 명절 때도 두 모녀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사는 것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명절 전날 먼저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남편이
출장을 떠나려 하길래 주차장까지 따라 나가 배웅을 해줬어요. 저도 집안 정리를 하고 애들 짐도 챙겨야 돼서 남편이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한동안 조용하던 두 모녀가 또다시 아침 일찍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아침부터 짜증이 올라왔지만 괜히 또 계획된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두 모녀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저를 붙잡으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오늘은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니? 평소 같으면 전날에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야?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이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어머머머, 그런 일이라뇨? 아니, 새언니. 아침부터 말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운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안 들어와서 잊은 것 같아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며칠 전에 아가씨 오빠가 태어났던 날에 좋은 말 한마디라도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상 전부 다 그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이가 떠난 뒤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똑바로 행동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잡으려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그이는 출장 때문에 먼저 떠났으니 나중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오빠한테 떡값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우리 엄마 챙겨줘요. 오늘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갔다가 오래간만에 외식 좀 하려 했는데 저도 통장이 바닥났고 엄마도 돈이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어제 생활비가 들어와야 돼서 걱정 없이 썼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도 지금 너무 난감해요. 내 아들 명절 떡값은 현금으로 줘서 너한테 들어간다던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일단 줘봐라.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저는 받은 게 없어서요. 그리고 받았다 해도 힘들게 벌은 돈 흥청망청 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바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얘가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내 아들 명절 떡값 전부 내놓지 못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쓰겄다. 당장 내 아들 돈 안 내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차 돌려와 보니까 내 예상이 딱 맞았네. 왜 이 사람한테 제 떡값을 찾아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돈 받으러 왔어요. 원래 전날에 입금이 되어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많이 불안했나 봐요. 저한테는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면서 이 사람한테는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어디서 너희 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먼저 출장을 떠났던 남편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불안했는지 다시 차를 돌린 거였고 두 모녀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걸 보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두 모녀는 당황해선 급하게 제 머리에서 손을 뗐지만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였죠.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었고
남편은 배응망덕한 두 모녀 쌍으로 손절하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자며 저와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웠어요. 두 모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달려와 남편을 말리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남편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두 모녀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도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은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출장을 따라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모녀가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된 집 또한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두 모녀는 발등에 불이 붙었는지 애원을 하며 빌었지만 더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는 원룸 단칸방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모와 신우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후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두 모녀를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두 모녀와 손절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두 모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부터 쫓아와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모가 암에 걸렸대요. 말기도 아닌 갑상선 초기라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라 수술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에게 겉으론 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표정을 봤을 땐 그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갑상선 치료야 어렵지 않게 끝난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에게 달려 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 도와주게 된다면 다시 엮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도와준다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될까봐 걱정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를 웃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자란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자식에게만큼은 화목한 가정을 가진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저는 남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정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결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마음이 컸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나 봤더니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을 데려왔네.
이쁘기도 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성재 씨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아유 참 말도 예쁘게 한다. 아주 우리 집에 딱인 며느리야. 우리 성재랑도 뭐든 다 잘 어울리고 우리 잘 살아보자.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절 아주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완전 반대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호통마녀라고 별명을 지을 만큼 늘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요구하는 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일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 좋은 고부 사이와는 다르게 점점 어머니와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야 시댁에 들리는 거야? 너희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니? 응? 말해봐. 네? 그동안 일이 좀 바빴어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들었으니까 한 2주 만이겠네요. 제가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야근에 외근에 바쁘긴 하거든요. 성재 씨도 그동안 바빠서 출퇴근하는 것도 잘 못 봤고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아들 뺏긴 것도 아니고 내가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너 나 속인 거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매번 올 수는 없는 거죠. 자주 오도록 할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머니에게 전 아들을 뺏은 여자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결혼한 후 바로 드러났습니다. 친정 엄마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쉬움이 없었죠. 제가 한부모 가정에 자랐어도 어머님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머니는 늘 저만 보면 돈돈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정말 돈 때문에 결혼을 찬성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에게 바라는 것들을 하나둘 나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재 자리 좀 만들어줘라. 너희 엄마 회사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딸 너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사이한테 맡기면 좀 좋아. 아직 엄마도 정정하시고 그렇게 자리 막 내주시는 분 아니세요. 성재 씨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잘하고 있고요. 나중에 성재 씨가 원한다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 회사에 제 지분 하나도 없으니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어차피 너네 엄마께 다 네 거 아니니? 너네 엄마가 딸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안 그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아빠 없는 애 성재가 좋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또박또박 말대답이나 하고 아이고 내 발등을 찍었지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재 씨 선택할 때 딱 가정 하나 봤어요.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전 아빠가 없으니까 가장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 참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것 같네요. 저도 후회스러워요. 후회하면 뭐?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들린다. 참나. 아주 세상이 변해도 단단히 변했어. 어디 며느리가 또박또박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에휴, 이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애 들였어야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어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 절 노려보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시어머니를 잘못 봤던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과는 정말 트러블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늘 저의 편이 되어주었고 항상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는 남자였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도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가끔 어떻게 저런 어머니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조용조용 내성적이라면 어머님은 항상 호통치시고 화를 먼저 내셨거든요. 제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어머니와는 계속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참 속상했죠.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빠 없다는 소리도 그냥 막 하시고, 당신 우리 엄마 회사 자리에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자기도 혹시 엄마 회사에 관심 있어? 자기가 졸업한 분야랑은 전혀 다른 분야잖아. 당신이 말해봐. 솔직하게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아들이 하나잖아. 나한테 기대가 크시기도 하고, 그냥 뭐든 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엄마도 힘들게 살아오셨어, 어렵게. 그러니까 네가 좀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도 엄마가 이해 안 될 때가 많긴 해. 그래도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기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신 분이니까. 그래도 난 자기 편이지만. 나도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어머님이 저렇게 호통치실 때마다 욱하게 되네. 자기도 신경 쓰이겠다. 그리고 내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자긴 그렇게 내성적이면서 어머님은 저렇게 욱하시지? 싶기도 하고. 그런 점이 싫어서 오히려 안 그러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아빠랑 엄마 많이 싸우셨거든. 그걸 보고 자라서 오히려 더 안 그러지. 오히려 학창시절 부모님의 불화를 겪고 본인은 절대 안 그래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자아를 형성했다고 했어요. 그 말도 참 와닿더라고요. 지금이야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으니 덜 싸운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어머님 성격은 더 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말에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문제였지만요. 어머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저희 집과 달리 평범했던 남편네 집이었기 때문에 늘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로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도 요구하셨죠. 올 때 음식물 쓰레기 봉투 좀 사와라, 슬리퍼 좀 사와라 등등 말이에요. 우리 집 올 때는 그 애플망고 좀 사와라. 비싸서 사 먹기 엄두가 안 나. 멜론, 키위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애플망고 그런 거 사와. 애플망고가 드시고 싶으세요? 다음번에 올 때 사올게요. 그리고 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아버님은요? 대충 맛있는 것 좀 사와. 매번 먹는 거 말고, 알겠지? 네가 사올 때 먹지. 언제 우리가 이런 거 먹겠니? 네 시아버지도 좋아할 거다. 네, 사다 드릴게요. 저 이번 주에 들릴 거니까 그 전에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번 더 문자 주세요. 사갈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철되면 보양식에 꽃가옷에 번쩍번쩍하게 해준다는데 너는 꼭 네 입으로 말을 해야 하니? 아이고. 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저에게 짜잘짜잘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주는 거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 반응해 드렸습니다. 막상 사드리면 잘 드시곤 하였거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었죠. 철없는 시어머니와 무뚝뚝한 시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남편, 그냥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였어요. 가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죠. 애플망고 사왔니?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일도 6시에 끝난다며. 지금 7시가 넘었는데 너도 참 빨리빨리 다닐 것이지.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많으셔서 제가 장 보느라 늦은 거예요. 회사 끝나고 바로 왔고요. 지금 망고 드실 거죠? 하여간 꼬박꼬박 말대답 안 하나 했다. 어쩌다 저렇게 되바라진 며느리를 받았을까? 내가 아휴, 내 팔자지 이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욱하는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매번 싸울 순 없으니까요.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본인이 후회한다는 뉘앙스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항상 속았다는 식으로 어머님은 표현하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 싸움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오히려 속았다면 제가 더 속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은 그 정도로 늘 저에게 막말을 하시면서 저의 군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힘들었죠. 결혼 전엔 살랑살랑 비위도 잘 맞추던 애가 어쩜 이렇게 말대꾸도 꼬박꼬박하고. 너 요리나 제대로 하니? 그냥 기본은 하죠. 성재 씨도 입맛이 순한 편이니까 해주는 거 다 잘 먹고요. 성재 씨도 굉장히 잘하던데요, 요리는. 뭐야? 너 성재 요리 시키니? 우리 아들 내가 그런 거 시키라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너 혹시 우리 성재 무시하니? 너네 집 돈 좀 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디 감히 성재한테 그런 걸 시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본대 없이 자랐다고 하는 거다. 아빠가 없으니 집안의 가장이란 기강을 알겠어? 아휴, 분해 정말. 돈 많은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았더니 뭐 하나 도움 준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지밖에 모르고. 진짜 속상하다. 지겨워 정말. 넌 예쁘게 보려야 볼 수가 없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진짜 참고 있어요. 매번 드시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사드리지 않나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재산 하나 떼서 성지 씨 앞으로 해놓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아, 기막혀 정말.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어요? 지금 성재 씨랑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질러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냥 쌓였던 게 그날 정말 폭발해버린 하루였죠. 그러고는 다신 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고 문자로는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죠. 전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엄청 났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셔. 나 이제 어머니 안 볼 거야. 어떻게 나만 보면 돈, 돈, 돈.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진짜 날 며느리로 맞이한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자기 의사도 있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 혼자 그러는 거야?
아, 미안해, 진짜. 엄마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서, 아니,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네. 나 이제 어머님 못 봐. 맨날 뭐 사와라, 뭐 사와라. 한 번은 화장실 실내화를 사오래. 아니, 진짜. 내가 자기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자기가 뭐라고 하든 나 정말 보기 싫어.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해하지, 나도. 우리 엄마 성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 내가 엄마한테 따끔히 한마디 할게. 미안하다. 아니, 따끔히 한마디 해도 또 나만 잡으실걸? 정말 결혼 전이랑 어떻게 이렇게 딴판이실 수가 있어? 아, 진짜 어이없다. 당신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당신 가정이라고 했잖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 알아? 속은 기분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만 속상해해. 자기가 그렇게 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어? 남편은 최대한 저의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고, 저 역시도 마음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가 모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점점 모나지는 기분을 느꼈죠. 성격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처럼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는 성격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전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지며 지낼 때 어느 날 소화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요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낯빛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요새 진짜 소화가 너무 안 되네. 병원이라도 가봐야겠어. 내일 연차 하나 써야지. 그냥 단순 체한 건가? 그래, 작은 거라도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낫지. 좀 오래 가는 것 같네. 내가 내일 같이 가줄까? 나도 연차 쓰면 되는데. 아니야. 그냥 간단히 검진받는 건데 내가 내일 결과 듣고 바로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단순히 소화가 되지 않아 했던 검사. 작은 병원에선 저보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단순 위염 아니면 체했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크게 병이 났나 싶기도 하면서 무서웠어요. 아직 병명을 들은 건 아니지만 눈물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그렇게 의사가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고, 전 모든 검사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암담하더라고요. 위암 1기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기라서 복강경 시술이나 내시경 쪽으로 수술이 가능하겠네요.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2, 3기가 아닌 거에 안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식사 조절도 이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암이라고요? 아니, 아무 이상도 없었고, 지난번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원래 암이란 그런 것이죠. 하루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방치하면 2, 3기 되는 건 금방입니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드릴게요. 철옹성 같은 의사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스트레스로 계속 쌓였던 것이 암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정말 제 자신이 불쌍했죠.
그래도 항암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가장 빠른 날짜가 명절 전이더라고요. 전 그날로 날짜를 잡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위암이래, 1기. 수술하면 그래도 괜찮은가 봐. 아직 2기는 아니어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아, 남의 얘긴 줄만 알았는데 내 얘기였어. 나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무리 다른 위암보다야 생존 확률도 높다고 하지만 내가 암에 걸릴 줄 몰랐어, 정말. 나 어떡해, 자기야. 나 진짜 이렇게 무서운 적 살면서 처음이야. 너무 무서워. 뭐? 암이라고? 아, 어떡해. 미안하다. 우리 집 일로 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병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해. 수술은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기야, 희망을 가져보자.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남편도 애써 눈물을 참으며 저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명절이 껴있었지만 차마 명절을 챙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라 명절 전부터 시어머니는 명절장을 봐오라며 문자로 사야 할 것을 남겨주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죠. 어머님께 간단하게 몸이 안 좋다고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명절에 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 첫 명절이라 저도 할 도리는 다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땐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명절 장은 못 볼 것 같아요. 다음 명절에 잘 챙길게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뭐야? 아니,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을 안 챙긴다는 게 말이 돼? 어디가 얼마나 아프면 명절에 못 온다는 거야? 말이 되니? 아니, 너 우리 집 무시해? 우리 집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며느리가 감히 못 온다고 해? 어? 아, 심각하게 아프니까 그렇죠. 그만하세요. 저 진짜 화나기 전에. 며느리 없을 땐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으면서 왜 사사건건 음미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엄마 진짜 저 그러면 안 참아요. 그냥 아파서 못 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이 엄청 화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언급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 몸이 이 지경이 되자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가운데서 많이 실드를 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수술이라 무섭고 겁이 났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었죠. 친정 엄마도 제가 수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걱정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모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남편은 하도 어머님이 병원이랑 병동을 물어보자 어쩔 수 없이 얘기해 드렸다고 해요. 엄마가 하도 물으셔서 병원 말씀드렸어. 내심 마음에 걸리셨나 봐.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시나 보더라고. 아, 그래. 잘했어.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겠지. 내가 내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한 거지 뭐. 아휴, 멘탈 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내가 진짜 미안하지. 너 괜히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다 내 잘못 같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 이제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잘할게. 오히려 어머님이 이렇게 병동까지 물으시니 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가? 라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미운 며느리 아프다며 병원이랑 병실까지 다 부르시고 병문안 오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전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어요. 회복 과정에서 좀 통증이 많았지만 눈을 떠보니 엄마와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사. 말을 하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네가 암에 걸려.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어? 미안해, 엄마.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아직 1기라 안심해도 된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은미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 챙기고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제가 수술 후 깨어난 모습을 보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르륵 병실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실 일어나서 맞이할 힘도 없어서 말로써 어머님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찰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금치를 던지며 막말을 쏟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갓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 시금치 귀싸대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깟 한 병에 엄살 떠느라 명절장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아니 이거 수술만 하면 그냥 다 괜찮아지는 거더만. 뭘 그렇게 죽을 병 걸렸다고 이렇게 알아 누워 있어? 우리 장손 명절에도 못 오게 말이야. 아주 잘났다 네 팔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어때 대고 내 딸한테 시금치를 던져? 이러니까 우리 딸이 중병에 걸리지.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막 수술 마치고 나온 사람한테 진짜 무식하게 빨리 안 떨어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리가 났었죠. 아마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시는 친정엄마는 정말 놀라셨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안아주고 있을 때 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저희 회사의 엄마 오른팔인 아저씨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부랴부랴 저희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죠. 고양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다 만나네. 네가 감히 며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넌 정말 글러먹은 인간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다니? 왜? 죄 짓고는 못 살겠지?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왜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랑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그러기에 장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우리 회사 사장님 사이가 내 아들이었다니. 회장님, 제 친아들 녀석입니다. 제가 이혼했다고 했던 전처는 여기 이 여자고요. 제 인생을 망친 여자, 모든 걸 빼앗아간 여자요. 남편은 간부급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더니 오열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남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즉 제 시부였죠. 지금의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재혼을 하신 상대였고요. 아저씨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시어머니는 그걸 못 참고 지금의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남편을 데리고 재가를 했죠. 아저씨는 시어머니가 바람난 걸 모두 알았지만 가진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아저씨의 하나 남은 선산마저 홀랑 팔아버리고 새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저씨는 그저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선산을 다시 뺏어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땐 멘탈이 깨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뒤늦게 아들을 찾으려고 보니 아들이 새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의 몸으로 저희 엄마를 도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잘 따랐던 아저씨기도 했지만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못 본 것이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는지 아저씨는 제 남편을 보고 와라 껴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성재야. 그때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네 엄마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땐 내가 돈이 참 없었어. 아버지, 그리웠어요. 평생 다신 못 볼 줄 알았고 제 마음속엔 영원히 묻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알아보겠네요.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주셔서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 알 것 같아요.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못 사는 건 죄가 아닌데 참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라서요. 은미야, 네가 우리 성재 결혼 상대였구나. 은미 남편이 누군지 참 해외에서도 궁금했는데 너였다니. 아저씨가 이제야 마음이 놓여. 미안하다. 네 시엄마 성격 내가 다 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병도 없고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하마.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고. 다 제가 속은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원망하고 지우려 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과거의 본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러 왔다가 지금 본인 과거가 다 까발려지고 아들까지 뺏길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전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어디서 뒤지진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었어? 그래놓고 생활비 한 푼을 안 보태? 네가 인간이야? 성재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저씨가 네 아버지잖아, 안 그래? 닥쳐! 이 파렴치한 인간아! 바람 피우고 애 데리고 집 나갔느니 이제 와서 떳떳한 엄마인 척이야? 성재는 몰랐겠지. 네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그리고 나한테 널 빼앗은 거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어? 네가? 용서 안 해?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고 남편은 그때 아버지와 이혼을 한 게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들으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참 안쓰러웠어요. 남편도 말이죠.
바람 피워서 나간 거였어요? 지금의 아버지, 아니 그 아저씨랑?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아빠처럼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엄마 정말 최악이네요. 저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은미도 엄마 때문에 아팠고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혼자 되셨고 그냥 이제 저 찾지 마시고 없는 아들로 치세요.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니 성재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너 잘 살게 하려고 집 나온 거야. 아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엄마 마음 모르겠니? 제발,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그렇게 울고불고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병실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쫓겨났고요. 저희 엄마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다가 워낙 아저씨와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저씨의 사연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 여자가 저의 시어머니일 줄은 전혀 몰랐고요. 저도 남편이 완전한 가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충격받은 건 사실이었죠. 어머님이 저런 분이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놀라지 않은 사실이고요. 남편은 그리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엔 나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났지만 본인도 아버지를 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참 나 한심하지? 당신은 가정 환경만 딱 보는 사람인데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 아버지 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미안하다 정말. 속였다고 생각해도 좋아. 미안해 정말로.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사실 놀란 건 맞는데 그냥 아저씨도 원래 내가 잘 알던 분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진다. 당신이랑 전혀 다른 어머님. 왜 당신이 이런 성품인지도 알 것 같아. 아저씨를 닮은 거지 당신은. 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말을 하지. 내가 이런 거 이해 못할까봐 그랬어? 속상하다 정말.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들을 찾았고 이제 남편이 아들 노릇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와는 절연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가장 큰 응징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아들을 평생 못 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전 수술을 끝마치고 무사히 회복을 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니 없던 병도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다정한 시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듣고 있는지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의 욕심을 주체 못해 말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참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긴 하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 집에도 찾아오고 남편에게 애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저희도 이사를 갔고 번호까지 모두 바꾼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한 재산 해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손절당한 지금 그 바람 피워서 재혼한 아저씨와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남자의 그 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행복해요.
건강도 되찾아서 정말 기쁘고요.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저조차도 주변 사람에게 잘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몸도 안 좋았고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꽃길만 펼쳐질 걸 예상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